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은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출근길에 올랐을 거예요. 손에 든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면서 매일 지나치는 그 건물들을, 그 나무들을, 그 표지판들을 바라보았겠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몇 동 몇 호, 어느 거리, 어느 도시라는 명확한 좌표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주적 관점에서 당신의 주소를 물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구라는 행성, 이 푸른 곳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결코 우주 속에 홀로 떠 있는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광대하고 경이로운 우주적 이웃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소는 놀랍도록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품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구는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지구는 이미 수백 킬로미터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셈이죠. 태양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가족은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과 수많은 소행성, 해성들이 정교한 춤을 추며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계 전체조차 우주라는 무대에서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빛의 속도로도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광활해 보이는 태양계도 우리가 속한 은하, 바로 은하수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큼이나 작은 존재예요. 은하수, 밤하늘에 뿌려진 희미한 빛의 강줄기처럼 보이는 이 장엄한 구조는 실제로는 2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이 은하 안에서 우리 태양계는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 오리온 8이라고 부르는 나선 8의 한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에 태양계가 은하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면 지금 막 그 여정을 마쳤다는 의미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은 바로 이 은하수에 속한 이웃들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우리로부터 수천 광년 이내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별들이죠. 하지만 은하수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수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 은하예요.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오는 빛을 본다는 것은 250만 년 전 지구에서 인류의 조상이 막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던 무렵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함께 다른 수십 개의 작은 은하들과 더불어 국부 은하군이라 불리는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은하군은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에 달하며 그 안에서 각각의 은하들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흥미롭게도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초속 약 110km의 속도로 말이죠. 약 45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거예요. 물론 그때쯤이면 우리 태양은 이미 수명을 다한 뒤겠지만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우주적 주소는 충분히 복잡하고 장엄해 보입니다. 지구, 태양계, 은하수, 국부 은하군이라는 층층이 쌓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국부 은하군 역시 더 큰 우주적 구조의 일부분이거든요. 마치 한 채의 집이 동네의 일부이고 그 동네가 도시의 일부이며 그 도시가 나라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은하군도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속해 있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우주의 광활함 앞에 압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탐구해온
인간 지성의 여정을 생각하면 경외감이 들기도 해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며 그 은하들조차 더 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국부은하군을 넘어 훨씬 더 장엄한 우주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구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진짜 크기를 몰랐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희미한 나선 모양의 천체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들이 우리 은하수 안에 있는 성운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들은 은하수 밖에 있는 독립된 은하들이라고 믿었어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천체의 정체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규모를 이해하는 문제였답니다. 1920년대 초 에드윈 허블이라는 젊은 천문학자가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었던 윌슨산 천문대의 2.5m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면서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 속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별들을 발견했어요.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는데 그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우주적 거리 측정 도구처럼 말이죠. 허블은 이 별들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계산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로부터 무려 9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니 안드로메다는 은하수 밖에 있는 완전히 독립된 은하였던 거예요. 이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주는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해졌거든요. 하지만 허블과 다른 천문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은하들을 관측했고 곧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답니다. 은하들은 우주 공간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성단을 이루듯이 은하들도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1930년대에 이르러 천문학자들은 이런 은하들의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국부은하군처럼 수십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도 있었지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단들도 발견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천여자리 은하단이었습니다. 약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은하단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은하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심부는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까지 관측되었어요. 이런 거대한 은하단을 발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구조가 단순히 은하들의 무작위한 분포가 아니라 계층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수수께끼가 등장했어요. 은하단 속 은하들의 운동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만으로는 이런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만약 보이는 물질만 존재한다면 은하단은 오래전에 흩어져 버렸어야 했거든요. 이 관측 결과는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즉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최초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답니다.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했어요. 그는 은하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력을 계산했고 그 결과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수백 배나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암흑물질의 존재는 현대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 되었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천문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은하단들을 발견했고 그 분포를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은하단들조차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단들이 연결되어 더 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힌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도시들이 모여 광역권을 이루듯이 은하단들도 초은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들은 우주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이루며 은하단들이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이룬다는 계층 구조가 점점 분명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구조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은하단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구조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이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고 더 정교한 관측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이해는 계속 깊어져 갔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 덕분에 수만 개 은하들의 위치를 3차원으로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드러난 우주의 모습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은하들과 은하단들은 거대한 벽과 필라멘트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공간, 즉 보이드가 존재했어요. 마치 거대한 우주적 거품 구조처럼 말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국부 은하군이 단지 작은 은하들의 모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측 방법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은하들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힘에 이끌리는지를 이해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라니아케아라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하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놀라운 발견 하나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팽창하고 있다는 혁명적인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스펙트럼상에서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빛도 멀어지는 물체에서 오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인데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풍선 표면에 점들을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모든 점들이 서로 멀어지듯이 우주 공간이 늘어나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은 우주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빅뱅 이론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은하들의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문제가 드러났어요. 모든 은하의 움직임이 우주 팽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들은 우주 공간의 팽창에 따라 단순히 서로 멀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위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배가 동시에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 움직이는 것처럼 은하들도 우주 팽창이라는 큰 흐름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고유 운동, 즉 Peculiar Velocity라고 부르는 움직임은 중력에 의해 생겨납니다. 우주 공간은 팽창하지만 국소적으로는 물질의 중력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거든요. 마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은하는 약 초속 110km의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이 그 공간의 팽창을 압도할 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천문학자들은 수백 개의 은하들에 대한 정밀한 적세색 편의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으로 인한 후퇴 속도를 알려주지만 실제 관측되는 적색 편의에는 은하의 고유 운동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있는 은하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다른 방향의 은하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국부 은하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초속 약 6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잔광으로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데 한쪽 방향에서는 약간 더 뜨겁게, 반대쪽에서는 약간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마치 비를 맞으며 걸을 때 앞쪽에서 더 많은 빗방울을 맞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처녀자리 은하단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떨어진 이 거대한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엄청난 질량이 주변의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처녀자리 은하단만으로는 관측된 속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어요. 더 멀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7명의 천문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대담한 관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븐 사무라이라고 불렀는데 400개가 넘는 타원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야심찬 작업이었거든요. 이 측정들을 통해 그들은 처녀자리 은하단 너머 약 1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엄청난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대인력체, Great Attractor라고 명명했어요. 대인력체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수만 개의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은하수가 그 방향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직접 관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마치 짙은 안개새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의 존재를 느끼지만 그 정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았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대인력체는 노마 은하단과 센타우루스 은하단을 포함하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광범위한 은하 탐사가 이루어졌고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하들은 단순히 하나의 인력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력 중심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복잡한 흐름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여러 개의 소용돌이가 있는 강물처럼 우주에도 여러 개의 중력 흐름이 서로 얽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잡한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3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만 개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하고 그 중에서 우주 팽창에 의한 성분과 고유운동 성분을 분리해내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의 발달과 관측 기술의 향상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해졌고 마침내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 이웃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속한 은하들은 단지 하나의 인력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 강물을 따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하들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까지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죠.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지표면에 붙잡아두는 정도로 느껴지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은 은하 전체를, 아니 수천 수만 개의 은하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중력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주를 거대한 고무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막 위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구슬의 무게 때문에 막이 움푹 들어가면서 주변이 경사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이 구슬 근처에 다른 작은 구슬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 큰 구슬 쪽으로 굴러가겠죠. 우주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 다른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중력의 본질이랍니다. 우주에는 보통 물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존재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중력 효과는 분명하게 관측됩니다. 사실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가 암흑물질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과 행성, 가스구름 같은 보통 물질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죠. 마치 빙산의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거대한 질량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암흑물질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 초기에 물질들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약간씩 밀도 차이가 있었는데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그곳의 밀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중력이 더 강해지고 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다 당기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면서 우주에는 물질이 밀집된 지역과 거의 텅 빈 지역이 생겨났죠. 그 결과 우주는 균일한 공간이 아니라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밀집된 곳에는 은하들이 모여서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긴 실 같은 구조를 이루고 그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형성되었어요. 반면에 물질이 거의 없는 거대한 공간, 즉 보이드라고 부르는 영역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는 거미줄이나 거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셈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은하들은 단순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의 방향은 주변의 물질 분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질이 많이 밀집된 곳, 즉 중력이 강한 곳을 향해서 은하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하들도 중력이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때 우주를 일종의 지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곳은 깊은 계곡이고 물질이 적은 곳은 높은 산등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은하들은 이 중력 지형의 경사를 따라 계곡을 향해 흘러내립니다. 여러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 방향에서 흘러온 은하들이 모여서 거대한 은하의 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바로 이런 은하들의 강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주변의 수만 개 은하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가장 강한 중심부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이 흐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 은하는 초속 약 600km의 속도로 라니아케아의 중심부를 향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초속 30km 정도이니까 그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엄청난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행기 안에서는 시속 900km로 날아가고 있어도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도, 처녀자리 은하단도 모두 함께 라니아키아의 중력 흐름을 타고 있기에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중력 지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은하들이 움직이면서 물질의 분포가 바뀌고 그에 따라 중력 지형도 조금씩 변화하죠. 물론 우주적 시간 규모로 봤을 때 매우 느린 변화이긴 하지만요. 수십억 년 후에는 지금의 은하 분포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은하들은 계속해서 중력이 강한 지역으로 모여들 것이고 결국 더 큰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우주의 진화 과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의 작은 밀도 요동에서 시작해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계산하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중력과 암흑물질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랍니다. 이렇게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모든 구조를 만들어내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당기고 모으면서 은하들을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고 그 흐름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이라는 장엄한 구조를 빚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라니아키아는 바로 그런 우주의 조각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의 조각 작품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관측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수천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거든요.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도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은하 하나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망원경으로 은하를 찾아서 그 좌표를 기록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할만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거랍니다. 2차원 사진만으로는 우주의 3차원 구조를 알 수 없으니까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어떤 별은 가깝고 어떤 별은 멀리 있지만 모두 같은 평면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천문학자들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적색편이었습니다.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면 그 빛의 파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우주 팽창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빛의 파장이 더 많이 늘어나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알 수 있고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은하의 움직임에는 우주 팽창에 의한 후퇴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한 고유 운동도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천여자리 은하단 쪽으로 끌려가는 은하는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지면서도 동시에 은하단의 중력 때문에 그쪽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되는 속도는 이 두 효과가 합쳐진 결과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운동을 풀어내기 위해 수많은 은하의 속도를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 위의 나뭇잎 수천 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과 비슷하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런 대규모 은하 관측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는 CFA 적색편의 탐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수백 개의 은하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를 늘려갔어요. 천문학자들은 밤마다 망원경 앞에 앉아서 은하의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촬영하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정말 노동집약적인 작업이었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CFA 탐사팀이 약 1100개 은하의 3차원 분포를 그려봤을 때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벽과 빈 공간을 이루며 거품 같은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우주 구조 연구에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들이 정말로 우주 전체에 걸쳐 거대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눈앞에 드러났으니까요. 이 발견은 더 큰 규모의 탐사를 촉발시켰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더 멀리, 더 넓은 영역의 은하들을 관측하고 싶었거든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적 발전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CCD 카메라가 사진 건판을 대체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대량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등장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천구 탐사, 줄여서 SDSS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는 전용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의 넓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측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수십만 개의 은하에 대한 적색 편의를 측정했는데, 과거의 탐사들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죠.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하지만
라니아케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하의 위치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하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속도장을 정확하게 매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특별히 가까운 우주, 우리 은하에서 약 5억 광년 이내에 있는 은하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우주 팽창보다 중력에 의한 운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력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합했답니다. 특히 코스믹 플로우즈 프로젝트라는 연구팀은 우리 주변 우주의 은하들이 만들어내는 속도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적색 편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은하까지의 거리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밝은 별이나 초신성을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구하고 이것을 적색 편의와 비교하면 그 은하의 고유 운동을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수천 개의 은하에 대해 이런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년에 걸쳐 데이터를 모았고 각각의 측정값에는 불가피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으로 신호를 추출해내야 했죠. 마치 노이즈가 많은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악을 듣기 위해 계속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천문학자들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우주의 흐름 패턴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3차원 공간에 표현하고 분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어요. 수만 개의 은하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빌려와서 은하들의 움직임을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시각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은하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흐름들이 모여드는 곳과 흩어지는 곳을 색깔로 구분했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우주의 이웃이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들은 정말로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들은 특정한 중심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처녀자리 은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게 보니 우리 은하와 처녀자리 은하단, 그리고 그 너머의 수많은 은하군들이 모두 같은 거대한 분지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수십 년에 걸친 관측과 분석,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지도 제작자들의 도전은 이제 라니아케아라는 장엄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될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던 천문학자들은 곧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할수록 단순히 처녀자리 은하단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이 드러났거든요. 우리 은하를 비롯한 주변 은하들이 처녀자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방향도 미묘하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초당 약 6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보다 20배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속도가 처녀자리 은하단의 중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이었죠. 분명히 그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있을 거라는 추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연구팀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샌드라 파버, 도널드 린든벨, 데이비드 버스타인, 로저 데이비스, 앨런 드레슬러, 게리 웨그너, 도널드 테렐이 이끄는 한 연구팀은 자신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세븐 사무라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수백 개의 타원 은하들의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은하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이끌리듯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거대 인력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하죠. 정말 직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우주의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처녀자리 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곳, 센타우루스 자리와 삼각자리 오스트랄리스 방향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우리 은하 평면 바로 뒤쪽이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했던 회피 영역이 바로 그쪽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은하수의 먼지와 별들이 만드는 빛의 장막 때문에 그 너머를 제대로 볼 수 없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뭔가 거대한 존재의 윤곽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존재의 질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는데 대략 우리 은하 수천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은하들의 운동을 측정하면서 우주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거대 인력체 방향으로 흐르는 듯 보이던 은하들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조차도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천문학자들은 거대 인력체 너머에 또 다른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샤플리 초은하단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샤플리가 1930년대에 그 존재를 처음 인식했던 은하들의 거대한 집중 지역인데 우리로부터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초은하단은 알려진 우주 구조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것 중 하나로 수천 개의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질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흥미로운 점은 거대 인력체 자체가 샤플리 초은하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더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듯이 우리가 발견한 거대한 흐름도 사실은 더 큰 흐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주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흐름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큰 흐름들이 또다시 더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발견들은 천문학자들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흐름은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샤플리 초은하단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의 물질 분포는 끝없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균질해지는 경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주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동시에 관측 데이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은하 탐사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적색편의 서베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슬5한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밤하늘의 넓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측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우주 지도를 만들어냈죠. 이 지도들은 은하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분포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이 모든 관측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 은하가 속한 이웃, 즉 우리의 우주적 고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거대 인력체와 샤플리 초은하단, 처녀자리 은하단과 우리 은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했죠. 마치 강물의 흐름을 보고 분수령을 찾아내듯이 은하들의 흐름을 추적해서 우주의 분수령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유체역학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우주론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은하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때 단순히 개별 은하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의 각 지점에서 은하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서 나뉘고 어디로 합쳐지는지를 추적했죠.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여러 개의 유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지구의 물이 각자의 유역을 따라 흘러 특정한 바다로 모이듯이
은하들도 각자의 우주적 유역을 따라 흘러 특정한 중력 중심으로 모일 거라는 거예요. 이 작업은 엄청난 계산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은하 데이터를 처리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속도장을 재구성하고 그 속도장으로부터 중력 포텐셜을 역산해내는 복잡한 과정이었거든요. 게다가 관측 데이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그럴듯한 흐름의 패턴을 찾아내야 했어요.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런 분석 기법들이 점점 더 정교해졌고 마침내 우리 우주 이웃의 전체적인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여 자리 은하단이나 거대 인력체 같은 개별적인 구조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구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거대하고 통일된 초은하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세상에 알린 것이 바로 브렌트 털리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브렌트 털리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연구에 평생을 바친 천문학자예요. 그는 1970년대부터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해 왔는데요. 특히 천여 자리 은하단 주변의 복잡한 구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은하군, 천여 자리 은하단, 그리고 그 너머의 수많은 은하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죠. 2014년 털리와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그들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은하의 숫자는 무려 8,000개가 넘었어요. 이 은하들 각각의 위치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허블 팽창을 제거한 뒤 순수하게 중력에 의한 움직임만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3차원 공간에 펼쳐놓고 속도장을 재구성했죠. 마치 기상학자가 대기의 흐름을 분석해서 기압계와 전선을 그려내듯이 그들은 우주의 중력 흐름을 분석해서 은하들의 유역을 그려냈어요. 그 결과 드러난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수만 개의 은하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분지, 하나의 초은하단 안에서 공통된 중력 중심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은하단의 크기는 지름이 약 5억 광년에 달했고 그 안에 담긴 물질의 총량은 태양 질량의 10경배가 넘었습니다. 태양이 1000억 개 모인 우리 은하보다 1억 배나 더 무거운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이 마치 강물처럼 일정한 패턴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털리 연구팀은 이 거대한 초은하단에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름은 라니아케아였어요.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또는 하늘의 광대한 지평을 뜻하는 이 단어는 연구가 이루어진 하와이를 기리는 동시에 이 구조의 경이로운 규모를 표현하기에 완벽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그것은 우리의 우주적 주소에 새롭게 추가된 가장 큰 단위였어요. 라니아케아의 발견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구조를 찾았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초은하단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초은하단은 단순히 밀도가 높은 영역, 즉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정의됐었어요. 마치 하늘의 지도에서 밝은 별들이 밀집된 곳을 별자리로 묶듯이 은하들이 밀집된 곳을 하나의 초은하단으로 봤던 거죠. 하지만 털리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밀도가 아니라 움직임, 즉 동역학적 특성으로 초은하단을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구의 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강의 경계를 정할 때 우리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예요. 분수령이라는 개념이 있죠. 산등성이를 경계로 빗물이 서로 다른 강으로 흘러가는 지점, 그곳이 바로 하나의 유역과 다른 유역을 나누는 진짜 경계입니다. 털리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우주에 적용한 거예요. 라니아케아의 경계는 은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구분이 아니라 은하들의 흐름이 갈라지는 지점으로 정의됐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우주를 바라보니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보였어요. 우주는 여러 개의 거대한 유역들로 나뉘어 있었고, 각 유역은 자신만의 중력 중심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그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이웃에는 또 다른 초은하단들이 있었어요. 페르세우스 물고기자리 초은하단, 머리털자리 초은하단, 공작자리 인디언자리 초은하단 같은 이름들이 붙은 이 거대한 구조들은 각자 독립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라니아케아와는 우주적 분수령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라니아케아 내부의 흐름 패턴도 흥미로웠어요. 모든 은하가 단순히 한 점을 향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우리 은하와 국부 은하구는 초당 약 600km의 속도로 처녀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녀자리 은하단 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건 역시 더 큰 흐름의 일부로서 라니아케아의 중심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중심부는 대인력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처녀자리 은하단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였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라니아케아의 형태였습니다. 완벽한 군화 타원이 아니라 상당히 평평하고 불규칙한 모양이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접시나 팬케이크를 비스듬하게 기울여 놓은 것 같았어요. 이런 형태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필라멘트와 시트,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이라는 우주 거미줄 구조를 따라 발달하거든요. 라니아케아의 평평한 형태는 바로 이런 우주 거미줄의 한 조각이었던 셈이죠. 털리의 연구팀이 만들어낸 3차원 시각화 영상은 과학계를 넘어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선들로 표현된 은하들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강줄기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강의 일부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지구, 그리고 우리 은하가 얼마나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우주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라니아케아의 존재는 암흑물질의 분포와 진화를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하들의 움직임은 결국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라니아케아의 형태와 질량, 그리고 내부의 속도장을 분석하면 이 거대한 구조 안에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역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주론의 표준 모델, 즉 람다 냉 암흑물질 모델의 예측과 놀랍도록 잘 들어맞았어요. 또한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오랜 수수께끼였던 국부은하군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은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초당 600km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논란이었거든요. 처녀자리 은하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고 거대 인력체의 존재가 제한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라니아케아라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움직임이 단순히 하나의 은하단이나 인력체가 아니라 초은하단 전체의 복합적인 중력장에 의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또 다른 질문들을 낳았어요. 라니아케아 자체도 더 큰 구조의 일부일까요? 실제로 관측 결과 라니아케아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라니아케아 너머에는 샤플리 초은하단이라는 또 다른 거대 구조가 있었고 라니아케아 전체가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라니아케아와 샤플리,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초은하단들도 결국 더 큰 초초은하단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계층 구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할 수 있었던 거죠. 털리의 연구는 2014년 네이처지에 발표됐고 천문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우주는 정적인 구조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진화하는 동적인 시스템이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우주적 주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 태양계, 오리온8, 은하수, 국부은하군, 처녀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이 마지막 주소는 5억 광년에 걸친 우리의 궁극적인 우주적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향은 단순한 공간적 영역이 아니라 137억 년 우주 역사 동안 중력이 조각해낸 하나의 흐름, 하나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니아케아를 발견하고 명명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요? 그리고 우주 전체에는 라니아케아 같은 초은하단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라니아케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라니아케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거대한 우주 구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털리와 그의 동료들이 우주의 은하 흐름을 추적해 발견한 이 초은하단은 단순히 은하들이 모여있는 영역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거든요.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내부 구조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장엄함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약 5억 광년에 달합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로 5억 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 은하수를 동전 하나의 크기로 줄인다면 라니아케아는 한반도 전체보다도 훨씬 넓은 영역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들,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수많은 은하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구조 안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 5억 광년의 공간 속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질서 속에 배열돼 있습니다. 10만 개라는 숫자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각각의 은하가 수천억에서 수조 개의 별을 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안에 담긴 별들의 총 개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만약 라니아케아의 모든 별을 1초에 하나씩 센다면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세어왔어도 아직 다 세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하들이 그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거대한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라니아케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라니아케아의 형태를 묘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구조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를 필라멘트 구조라고 부르는데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나 신경망처럼 가느다란 가닥들이 얽히고 설킨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이 필라멘트를 따라 늘어서 있고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교차점에는 은하단이라 불리는 은하들의 밀집 지역이 형성돼 있어요. 이 구조는 평평하지도 완전히 둥글지도 않으며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은 마치 구름처럼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형태 속에서도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레이트 어트랙터 지역이죠. 이곳은 라니아케아 내부의 모든 은하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이자 가장 밀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레이트 어트랙터 자체도 라니아케아의 정확한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마치 강물이 굽이치며 흐르듯이 라니아케아 전체의 흐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는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우리 은하수는 이 광활한 라니아케아 속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라니아케아의 변두리 근처에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어쩌면 외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라는 더 작은 구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라니아케아의 일원인 셈이에요.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약 1억 광년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은하들의 집단인데 이것 자체가 라니아케아라는 더 큰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더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듯이 처녀자리 초은하단도 라니아케아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편입돼 있었던 거죠. 이런 우리의 위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변두리에 있다는 건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역동적인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레이트 어트랙터 근처에 있었다면 은하들 간의 충돌과 병합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을 테고 그런 환경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변두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변두리에 있다는 건 우리가 라니아케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초속 약 630km의 속도로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5억 광년이라는 거리를 생각하면 거북이 걸음에 가깝습니다.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레이트 어트랙터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억 년이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 느린 여정이야말로 우주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거든요.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니아케아 내부의 은하 분포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은하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어떤 지역에는 거의 텅 비어 있는 광활한 공간, 우주론자들이 보이드라고 부르는 영역이 펼쳐져 있어요. 이 보이드들은 지름이 수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공허의 공간으로 그 안에는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위스 치즈의 구멍처럼 이 보이드들이 라니아케아의 구조 속에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들은 이 보이드의 경계를 따라 그러니까 치즈의 단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형성됐는지는 우주의 초기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했던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137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력에 의해 증폭되면서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은하와 은하단을 만들었고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물질을 잃으면서 점점 더 텅 비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라니아케아의 필라멘트와 보이드 구조는 우주 탄생 초기의 양자 요동이 거시적 규모로 확대된 결과였던 셈이죠. 라니아케아의 질량은 대략 10의 17승 태양 질량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를 풀었으면 1 뒤에 0이 17개 붙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우리 태양의 질량을 10경계 이상 합쳐야 라니아케아의 질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막대한 질량의 대부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별과 은하, 성간가스처럼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보통 물질은 전체 질량의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야말로 라니아케아의 중력적 골격을 형성하고 은하들의 흐름을 이끄는 진짜 주인공인 셈입니다. 털리의 속도 흐름 지도를 통해 밝혀진 라니아케아의 경계는 단순히 선을 그어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경계는 은하들의 속도가 라니아케아 내부로 향하는지 아니면 다른 초은하단을 향해 흘러가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었어요. 마치 분수령이 빗물이 어느 바다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듯이 라니아케아의 경계는 은하들이 어느 중력적 유역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분기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 너머에는 또 다른 초은하단들이 존재했습니다. 페르세우스 피시스 초은하단, 샤플리 초은하단 같은 이웃 구조들이 라니아케아와 맞닿아 있으면서 각자 자신만의 중력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라니아케아의 구조와 규모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라니아케아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미래에도 계속 변할 겁니다. 은하들은 계속해서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수십억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밀집된 구조로 진화할 거예요. 어쩌면 먼 미래에는 라니아케아의 모든 은하들이 하나의 거대한 은하로 병합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라니아케아만이 우주의 전부는 아닙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라니아케아 같은 초은하단이 수백만 개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각각의 초은하단이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구조는 빅뱅 이후 137억 년 동안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힘으로 조각해낸 작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라니아케아의 형태와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천문학적 지식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우주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행성, 고립된 은하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5억 광년에 걸친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초속 630km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여행하고 있고 이 여행은 수백억 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적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동시에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라니아케아를 이해한다는 건 마치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펼쳐본 것과 같은 경험이에요.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를 알던 사람이 갑자기 대륙의 윤곽을 보게 되고 바다가 육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계 지도를 본 탐험가가 거기서 멈추지 않듯이 우주를 탐구하는 우리도 라니아케아하는 하나의 초은하단에서 시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니아케아는 우주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짜인 수많은 무늬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면 라니아케아 너머로 펼쳐진 훨씬 더 장엄한 우주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라니아케아의 경계 너머를 보면 우리는 곧바로 이웃 초은하단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는 페르세우스 피시스 초은하단이에요. 이 초은하단은 라니아케아로부터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자신만의 거대한 중력 분지를 형성하고 있죠. 라니아케아가 하늘의 넓은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페르세우스 피시스는 고대 신화 속 영웅과 물고기 자리의 이름을 딴 또 다른 우주의 바다인 셈입니다. 이 두 초은하단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은하가 적은 거대한 공간, 일종의 우주적 골짜기가 존재하는데 이런 지역을 천문학자들은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보이드는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마치 스펀지의 구멍처럼 물질이 밀집된 곳이 있으려면 물질이 없는 곳도 있어야 하거든요. 라니아케아의 반대편을 바라보면 샤플리 초은하단이라는 또 다른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우리로부터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중력 집중 지역 중 하나예요. 이 초은하단의 질량은 라니아케아보다 훨씬 무겁고 그만큼 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라니아케아 자체가 샤플리 초은하단의 거대한 중력에 약간씩 끌리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레이트 어트랙터가 라니아케아 내부의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샤플리 초은하단은 라니아케아 전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큰 강이 작은 강에 물을 함유시키듯이 우주에는 여러 스케일의 중력적 흐름이 겹겹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초은하단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20세기 후반 천문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에 천문학자들이 수천 개 은하의 위치를 3차원 지도로 그려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은하들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나 스펀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은하들이 밀집된 필라멘트, 그러니까 실 같은 구조들이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고 이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지점에 초은하단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들 사이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보이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 거미줄 구조를 코즈믹 웹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화석 같은 거예요. 빅뱅 직후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지만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물질이 조금 더 많았고 어떤 지역은 조금 덜했죠. 중력은 이 작은 차이를 극적으로 증폭시켰어요.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은 주변의 물질을 더 많이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적은 곳은 주변의 물질을 빼앗기면서 점점 더 텅 비게 됐죠. 137억 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필라멘트와 보이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니아케아는 이 거대한 코즈믹 웹 안에서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여러 필라멘트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국부 은하구는 라니아케아라는 노드로 흘러가는 필라멘트의 일부이고 라니아케아는 다시 더 큰 필라멘트를 통해 샤플리 초은하단 같은 더 거대한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나뭇잎의 잔가지가 큰 가지로 합쳐지고 큰 가지들이 다시 줄기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계층적 구조예요. 우주는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이런 자기유사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필라멘트 중 하나는 슬론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는 구조인데 이건 길이가 무려 13억 광년에 달하는 은하들의 띠예요. 상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가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요. 이 거대한 벽은 수만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체로 여러 개의 초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슬론 그레이트 월은 2003년에 발견됐는데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이 정도 크기의 구조가 형성되려면 빅뱅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정밀한 연구 결과 이런 구조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코즈믹 웹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이드, 그러니까 거의 텅 빈 우주 공간이 사실은 우주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은하들이 밀집된 필라멘트와 초은하단은 우주 전체 부피의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보이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보이드들은 지름이 3억 광년이 넘는데 이런 공간 안에는 은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만약 우리가 보이드의 중심에 있는 가상의 문명이라면 밤하늘은 거의 완전히 검게 보였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도 수천만 광년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은하로 가득한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텅빔이고 우리는 그 텅빔 속에 형성된 희귀한 물질의 섬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인데 이건 빛의 유한한 속도와 우주의 팽창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경계예요. 빅뱅 이후 137억 년 동안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거리가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우주 자체는 이 경계 너머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무한하게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라니아케아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초은하단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시선을 확장하면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빅뱅의 잔광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체에서 방출된 거예요. 당시 우주는 처음으로 투명해졌고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대의 빛은 137억 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이 빛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분석해서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을 측정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새겨진 미세한 패턴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코즈믹 웹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137억 년 전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밀도 차이가 있던 지역이 중력의 작용으로 증폭되면서 오늘날의 필라멘트와 초은하단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가장 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의 깊은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는 무작위한 혼돈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에서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계층적 패턴이 반복됩니다.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모여 행성을 이루고, 행성이 모여 항성계를 이루고, 항성계가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고, 초은하단이 모여 필라멘트를 이루는 식이죠. 각 단계에서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힘이 물질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정연한 우주에도 신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코즈믹 웹의 구조를 관측할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 그러니까 별과 행성과 성간가스는 우주 전체 물질의 5%에 불과해요.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이름만 붙여진 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코즈믹 웹의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건 주로 암흑물질이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건 암흑에너지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21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라니아케아에서 시작해서 코즈믹 웹을 거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여행하면서 우리는 스케일의 놀라운 여정을 경험한 셈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5억 광년 너비의 초은하단까지 그리고 930억 광년에 이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까지 시야를 넓혀왔습니다. 각 스케일에서 우주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점점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주라는 거대한 구조의 의미 있는 일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라니아케아는 더 큰 구조를 향해 흘러가고 있으며 우주 전체는 암흑에너지의 압력으로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는 작지만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경이로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또 다른 질문 앞에 세웁니다. 우주가 이토록 거대하고 우리가 이토록 작다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니아케아라는 5억 광년 너비의 초은하단 속에서 그것도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인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이들은 절망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작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언젠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원소는 별의 핵융합 반응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탄생했어요. 우리 혈액 속의 철분은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것이고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도 우리 DNA를 구성하는 탄소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별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니아케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다고요. 우리 은하를 이루는 물질은 130억 년 전 라니아케아의 중력 분지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물질이 모이고 응축되면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결국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지 우주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진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망원경을 하늘로 돌려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를 발견한 건 인간이지만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구조를 인식하게 된 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주가 자기 인식에 도달한 방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금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크기와 중요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뇌 속의 미세한 시냅스 연결이 의식과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의 작은 구석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며 단순한 물질이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니아케아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 하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독자이자 동시에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자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1920년대가 되어서야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우리 은하가 특별한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측이 쌓일수록 우리의 위치는 점점 더 평범해졌어요.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국부 은하군도 수만 개의 은하군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수백만 개의 초은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라니아케아조차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초은하단 중 하나예요.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부르는데 우주에서 특권적인 관측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다른 곳에서 보는 우주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겸손함은 때로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우주의 운명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주는 우리가 있든 없든 자신의 법칙에 따라 진화할 거예요. 라니아케아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거대 끌개를 향해 흘러갈 것이고 암흑 에너지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주를 계속 팽창시킬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요. 동시에 이 겸손함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질문하고 관측하고 계산해서 라니아케아를 발견한 겁니다. 이 지식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한 성과예요. 라니아케아를 이해하는 건 또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라니아케아를 관측할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구에서 5억 광년 떨어진 라니아케아의 먼 변두리를 볼 때 우리는 5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이 공룡이 출현하고 번성하고 멸종했으며 포유류가 진화했고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은하들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은하와 충돌했을 수도 있고 초신성 폭발로 밝게 빛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관측한다는 건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더 멀리 볼수록 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시간
지연은 우리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직접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은하들을 보면 현재에 가까운 우주를 보는 것이고, 먼 은하들을 보면 수십억 년 전의 젊은 우주를 보는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최신 관측 장비들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빅뱅 후 불과 몇 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라니아키아가 형성되기 훨씬 전의 우주, 첫 번째 은하들이 막 탄생하던 시기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은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과 비슷해요.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파헤쳐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은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고, 라니아키아는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됐으며, 우리 은하는 13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 인류의 역사는 겨우 수십만 년, 문명의 역사는 불과 몇천 년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삶은 100년이 채 되지 않고요. 우리는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한 찰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라니아키아를 발견했고,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으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마지막 0.00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존재해온 한 종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라니아키아의 발견은 또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라니아키아가 거대 끌개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여정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년 후 라니아키아는 거대 끌개와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암흑 에너지가 그 전의 모든 구조를 찢어 놓을까요? 현재의 관측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고, 이 가속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먼 미래에는 이 가속 팽창이 너무 강력해져서 은하단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개별 은하들마저 고립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라니아키아 같은 거대 구조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중력으로 묶인 구조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에는 개별 은하조차도 분리될 수 있어요. 더 먼 미래를 상상해보면 우주는 점점 더 어둡고 추워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별의 탄생은 점점 줄어들 거고 기존의 별들도 하나둘씩 죽어갈 거예요. 수조 년이 지나면 우주는 대부분 차갑고 어두운 곳이 될 것이고 빛나는 별은 극소수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를 우주의 열사라고 부르는데,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때가 되면 라니아키아도, 우리 은하도, 심지어 별들의 빛도 사라지고 우주는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최소한 수천억 년에서 수조 년이 걸릴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런 우주의 궁극적 운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게 사라질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하긴 한 걸까요? 이건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지만 라니아키아는 여기에도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의미는 영원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언젠가 끝난다고 해서 그 음악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음악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언젠가 어둠에 잠긴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별빛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라니아키아의 흐름을 이해하는 이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우주는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놀랍도록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인류는 겨우 100년 전만 해도 다른 은하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지금은 5억 광년 너비의 초은하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1% 오차 이내로 측정할 수 있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빅뱅 직후의 우주가 어땠는지 알 수 있고 중력파를 감지해서 블랙홀이 충돌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으며 외계 행성을 발견해서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세계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지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앞으로 다음 세기에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니아케아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더 큰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라니아케아를 포함하는 더 거대한 초구조가 있을까요?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정밀한 은하운동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차세대 망원경들은 더 희미한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라니아케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거대 끌개의 정체는 무엇인지, 코즈믹 웹이 정확히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더 상세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주 지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그 지도에서 우리의 위치를 점점 더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밝혀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연구소에서는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려는 실험들이 진행 중이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서베이들이 수행되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 중 하나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21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겁니다. 라니아케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물질의 본질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져다 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주의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안에는 수십만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많은 별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수의 행성들 중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지구뿐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외계 생명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희귀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지적 생명체는 흔하지만 서로 교신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라니아케아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탐구예요. 만약 우리가 라니아케아 안 다른 곳에서 생명의 신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라니아케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강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고 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흐름 속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은 별에서 왔고 우리가 죽으면 그 원자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 새로운 별과 행성과 생명체의 일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예요. 라니아케아가 흐르듯이 우리도 흐르고 은하들이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이끌리며 우주가 끊임없이 진화하듯이 우리도 변화합니다. 이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요.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은 138억 년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질문하고 탐구할 겁니다. 아마도 먼 미래의 인류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더 정교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더 빠른 우주선으로 태양계를 넘어서며 어쩌면 다른 별로 여행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은 여전히 라니아케아의 일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느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의 일부인지, 그리고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라니아케아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우리 은하는 초속 630km의 속도로 거대 끌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흐름을 타고 있는 여행자들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정 자체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이 여정의 동반자들을 볼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도, 처녀자리 은하단의 은하들도, 코마 은하단도 모두 우리와 함께 이 우주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천억 개의 은하들과 함께,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들과 함께 이 장대한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만들어 멀리 볼 수 있게 됐고, 수학을 개발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됐으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이런 인간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우리는 5억 광년에 걸친 우주의 흐름을 지도로 그려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느낄 수도 없는 거대한 구조를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힘이에요. 작은 존재이지만 거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을 살지만 영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한 행성에 갇혀 있지만 우주 전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져다 줘요. 겸손함은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고, 자긍심은 그 작은 존재가 이토록 거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도 하찮지도 않은 그저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특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라니아케아의 흐름을 아는 것이 당장 내일의 삶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혹은 문득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맥락 속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겪은 작은 좌절이나 성공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돼요. 라니아케아는 우리에게 원근감을 제공합니다. 너무 가까이 보지도 너무 멀리 보지도 않게 해주는 적절한 거리감을요. 또한 라니아케아의 발견은 인류가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렌트 툴리와 그의 팀만이 이 발견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십 년간 쌓인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데이터는 전 세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앞에서 밤을 새우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과 중력의 본질을 연구한 성과도 있었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개발한 시각화 기술도 필요했어요. 수학자들의 통계 기법도, 공학자들이 만든 정밀한 측정 장비도 모두 기여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인류 공동의 성과예요.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과학은 개인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에요. 이 발견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심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라니아케아를 발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천문학자들은 하나씩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과학 연구의 본질이에요. 화려한 발견의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채워집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이죠.
라니아 케아는 이런 끈기 있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라니아 케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대 끌개의 정확한 위치와 질량은 라니아 케아 너머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을까? 라니아 케아와 다른 초은하단들 사이의 관계는 암흑물질이 정확히 어떻게 분포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학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나의 답을 찾으면 그것이 새로운 질문들을 낳고 그 질문들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라니아 케아의 발견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래 세대는 우리가 만든 이 우주 지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지도가 얼마나 조악하고 불완전한지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0년 전의 천문학 지도를 보며 미소 짓듯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우리가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가진 도구로 최대한 멀리 받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우주를 탐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것, 계속 질문하는 것, 계속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니까요. 라니아 케아는 우리에게 우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은하들은 정지에 있지 않고 흐르며 구조들은 형성되고 진화하고 때로는 소멸합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것처럼 숨쉬고 있어요. 이 역동성은 우리 삶의 은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라니아 케아의 흐름처럼 우리 인생도 흐르고 있어요. 때로는 거대 끌개처럼 우리를 이끄는 무언가를 향해,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흐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라니아 케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이죠. 이 감정은 어떤 종교적 경험보다도 깊고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감동적일 수 있어요.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라니아 케아, 하늘의 끝없는 바다. 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이지만 동시에 그 바다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항해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가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예요. 작지만 의식이 있고 덧없지만 이해할 수 있으며 광대한 우주 속 한 점이지만 그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